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이렇게까지 살 줄은 몰랐는데, 젊었을 때 그렇게 악착같이 살았는데, 왜 나는 이 나이에 이러고 있나? 저는 올해 67입니다. 남편은 70세 되던 해봄에 폐암 판정을 받고 2년을 고생하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지금 제 통장에 매달 들어오는 돈은 국민연금 22만 원, 기초연금 34만 9천 원, 합쳐서 57만 원이에요. 거기에 폐지 줍고 공공근로해서 21만 원 정도 더 보태고 있어요. 이게 제 한 달 수입 전부예요. 그런데 그 집에 저 혼자가 아니에요. 47세 아들, 15살 손자, 12살 손녀, 25년 된 18평 집에 4식구가 살고 있어요. 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세요. 후반부에 제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버텨내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반드시 도움이 되는 이야기도 드릴 거예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이런 이야기를 꺼내놓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도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닿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처음 오신 분들, 조용히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함께 나눌 수 있어요. 저한테는 그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경기도 수원에서 태어났어요. 집안이 넉넉하지 않았어요. 형제가 많았고 아버지는 일용직 노동자셨어요. 그러다 보니 어릴 때부터 남한테 손 안 벌리고 내 힘으로 살아야 한다는 걸 뼛속 깊이 배웠어요. 그게 평생 제 삶의 방식이었어요. 23살에 남편을 만났어요. 남편은 그때 26이었고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잘생긴 것도 아니고 키가 크지도 않고 돈이 많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성실했어요. 약속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고 일을 시작하면 끝을 보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 성실함에 반했어요. 요즘 말로 하면 뭐가 됐겠어요. 보통 남자지 뭐. 근데 그 보통이 얼마나 값진 건지 살면서 알게 됐어요. 결혼식은 아주 소박하게 했어요. 양가 친척 몇 분 모시고 동네 예식장에서 했어요. 신혼여행은 못 갔어요. 그럴 돈이 없었거든요. 대신 남편이 여보, 나중에 꼭 여행 가자. 우리 돈 모으면 제주도라도 가자고 했어요. 그 말이 얼마나 설레었는지 몰라요. 20대 때는 그런 말 하나에도 가슴이 두근거렸으니까요. 신혼 초에는 단칸방에 살았어요. 방 하나에 부엌이 딸린 집이었는데 겨울에 수도가 얼어서 얼음을 녹여가며 살았어요. 남편이 공장 일 마치고 들어오면 발이 꽁꽁 얼어서 들어왔어요. 저는 남편 손을 두 손으로 감싸 녹여드렸어요. 가난했지만 그 시절이 왜 이렇게 따뜻하게 기억되는지 모르겠어요. 돈이 없으니까 반찬을 못 살 때도 있었어요. 간장에 밥을 비벼 먹은 날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도 남편은 불평 한마디 없었어요. 여보, 이거 맛있다면서 밥 2공기씩 먹었어요. 그 사람이 그랬어요. 힘든 걸 티 안 내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2년, 3년, 5년이 지나면서 조금씩 형편이 나아졌어요. 남편이 공장에서 팀장이 되고 저도 부업으로 조금씩 벌면서 저축을 했어요. 아들이 태어난 건 결혼하고 4년 지나서예요. 남편이 30세, 저는 27이었어요. 그 아이 하나가 유일한 자식이었어요. 아들이 태어나던 날 남편이 병원 복도에서 울었어요. 그 씩씩한 사람이 그날 울더라고요. 여보, 아들이래. 우리 아들이야.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남아있어요. 아들 하나를 키우면서 둘이서 악착같이 살았어요. 남편은 30년 넘게 한 회사에서 일했어요. 공장 기술직으로 시작해서 반장까지 했어요. 저는 가게 일도 도와주고 아이 학교 다닐 때는
학교 앞에서 떡볶이 팔기도 했어요. 창피한 게 아니에요. 그게 다 우리 아들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모은 돈으로 25년 전에 이 집을 샀어요. 18평짜리 빌라예요. 방 2개, 화장실 하나, 조그만 거실에 부엌. 지금 생각하면 작은 집이지만 그때는 이 집이 어찌나 크게 느껴지던지. 입주하던 날 남편이 현관 앞에 서서 이러더라고요. 여보, 우리 집이야. 드디어 우리 집이야. 저는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이거 하나 갔는데 얼마나 걸렸는지. 밤에 자다가 일어나서 방바닥을 손으로 쓰다듬어 봤을 정도예요. 내 집이다. 정말 내 집이다. 이러면서요. 아들은 자라면서 공부를 그럭저럭 했어요. 기대만큼은 아니었지만 성실하게 학교를 다녔어요. 대학을 보냈고 군대를 마치고 28배 중소기업에 취직했어요. 그때 우리 2사람이 얼마나 기뻤는지. 남편이 이제 우리 할 일 다 했다면서 저한테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아이 키우느라 고생했다고요. 그 말 한마디에 그동안 쌓인 피로가 다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아들이 32살에 결혼했어요. 며느리는 조용하고 말 수 없는 편이었어요. 나쁜 사람인지 좋은 사람인지 처음엔 잘 모르겠더라고요. 나중에는 그냥 무던한 사람이구나 싶었어요. 명절에 오면 설거지도 하고 어른들한테 인사도 하고 보통 며느리였어요. 손주가 태어났어요. 손자 먼저, 2년 뒤에 손녀가 태어났어요. 저는 손주들이 태어났을 때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손자 처음 봤을 때 또 울더라고요. 그 사람은 기쁠 때 우는 사람이에요. 아니, 울었어요. 이제는 과거형으로 말해야 하네요. 남편이 회사를 퇴직한 건 65이었어요. 30년 넘게 한 직장에서 일하고 나왔으니까 퇴직금이 적지 않았어요. 8천만 원이었어요. 우리 둘이 그 돈을 받았을 때 남편이 그랬어요. 여보, 이거 우리 노후 자금이야. 이거 건드리면 안 돼. 이자 받으면서 조금씩 써야 해. 저도 맞는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 8천만 원이 우리 2사람의 노후를 지켜줄 거라고 믿었어요. 퇴직하고 6개월쯤 지났을 때 아들이 찾아왔어요. 밥 먹으면서 말을 꺼내더라고요. 아버지, 어머니, 저 사업을 하나 해보고 싶어요. 식품 쪽이라고 아는 사람이랑 같이 하는 거라고 시장 조사도 해봤고 전망이 좋다고. 남편이 처음엔 단호하게 야, 안 돼. 직장이나 잘 다녀라고 했어요. 아들도 그날은 더 이야기 안 하고 갔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또 왔어요. 며느리까지 같이 와서 자료를 펼쳐놓고 설명을 했어요. 수익 예상이 어떻고 투자금이 얼마가 필요하고 이 사업이 왜 될 수밖에 없는지. 며느리가 아버지, 한 번만 믿어봐 주세요. 이번이 진짜 기회예요라고 했어요. 저는 그때 마음속으로 뭔가 불안했어요. 근데 뭐라고 말을 못했어요. 남편이 결국 마음을 바꿨어요. 자식이 한번 해보겠다는데 우리가 막을 수가 있나? 우리가 이 돈 들고 뭘 하겠어. 어차피 이 돈은 죽으면 애한테 갈 텐데 살아있을 때 주자. 저는 그 말에 반대하지 못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아들이 잘 됐으면 하는 욕심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잘 돼서 부모를 좀 도와줬으면 하는 기대도 있었고요. 그래서 결국 8천만 원을 다 줬어요. 나눠서 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한 번에 다 줬어요. 그게 평생 아쉬움으로 남아요. 그로부터 반년이 지났을 무렵이에요. 남편이 기침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감기인가 했어요. 동네 내과 가서 약 받아왔는데 기침이 멎질 않았어요. 2주가 지나도 그랬어요. 한 달이 지났는데도 기침이 계속됐어요. 저는 여보, 큰 병원 가자고 했는데 남편이 괜찮아. 날씨 때문이야.
날 좀 풀리면 나을 거야라고 버텼어요. 그 사람이 병원 가기를 싫어했어요. 자기 몸이 뭔가 안 좋다는 걸 인정하기 싫었던 것 같아요. 석 달이 지나서 제가 억지로 끌고 갔어요. 종합병원에서 CT 찍고 기관지 내시경하고 조직 검사까지 했어요. 결과를 듣는 날 의사 선생님이 설명하는데 저는 처음엔 못 알아들었어요. 뭔가 귀에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폐암이라는 두 글자가 들렸어요. 3기라고 했어요. 폐 주변 림프절까지 전이가 됐다고. 저는 그 순간 눈앞이 하얘졌어요. 의사 선생님이 계속 뭔가 말씀하시는데 그 뒤로는 아무것도 안 들렸어요. 그냥 폐암, 폐암 그 두 글자만 머릿속을 빙빙 돌았어요. 남편은 결과지를 손에 들고 한동안 멍하니 있었어요. 집에 오는 버스 안에서도 아무 말 없었어요. 저도 아무 말 못했어요. 집에 와서 밥을 차려야 했는데 부엌에 서 있다가 그냥 주저앉아 울었어요. 소리도 못 내고 행주로 입 막고 이 사람이 나보다 먼저 가는 건가? 이 사람 없이 나는 어떻게 사나? 그 생각에 숨이 막혔어요. 남편은 방에 들어가서 누워 있었어요. 밥도 안 먹고요. 그게 70세 되던 해 봄이었어요. 항암 치료를 시작했어요. 첫 항암 치료를 받고 집에 오던 날 남편이 처음으로 속이 뒤집어진다고 했어요. 그날 밤새 화장실을 들락날락했어요. 저는 밤새 옆에서 등을 두드렸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항암 후 사흘은 거의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미움을 조금 넘기는 게 전부였어요. 병원비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실손보험이 있었지만 그걸로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퇴직금을 아들한테 다 줬으니 저축이 없었어요. 제가 조금씩 모아둔 게 있어 병원비 보태서요. 남편 국민연금이 조금 나왔지만 그걸로 생활비 내고 병원비 내고 나면 매달 적자였어요. 그때부터 저는 공공근로를 시작했어요. 동사무소 게시판에서 모집 공고를 봤어요. 주 3일씩 나가는 거였는데 한 달에 20만 원 안팎이 나왔어요. 그 돈이 그때 얼마나 소중했는지 몰라요. 항암 치료가 2년 동안 이어졌어요. 항암을 받을 때마다 남편의 몸이 조금씩 작아졌어요.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눈썹도 없어지고 살이 15kg이나 빠졌어요. 그 씩씩하던 사람이 혼자 화장실 가기도 힘들어지는 날이 왔어요. 제가 부축해서 데려가고 씻겨드리고 나중엔 기저귀도 채워드렸어요. 부끄럽거나 힘든 게 아니었어요. 이 사람이 내 사람이니까 그게 당연한 거였어요. 남편이 힘들 때 자주 하는 말이 있었어요. 여보, 미안해. 저는 그때마다 뭐가 미안해. 아프면 낫는 거지라고 했어요. 근데 속으로는 많이 무서웠어요. 이 사람이 정말 나을 수 있을까? 이게 끝이 나는 병인가? 의사 선생님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지만 3기라는 게 쉽지 않다는 건 저도 알았어요. 아들은 그 2년 동안 한 달에 2번, 3번 얼굴을 비쳤어요. 사업이 바쁘다고 했어요. 저는 서운했지만 아무 말 못했어요. 며느리는 더 드물게 왔어요. 나중에 안 일이지만 그 즈음 사업이 이미 기울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한테 말 못한 거죠. 아버지가 항암받고 있는데 사업 망해가고 있다는 말을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그때 아들이 더 자주 와줬으면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아이도 힘들었겠지 싶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건 2년 조금 넘겼을 때예요. 마지막에 중환자실에 들어갔어요. 거기선 면회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하루에 2번, 30분씩. 저는 그 시간이 얼마나 짧게 느껴지던지. 갈 때마다 남편 손을 잡고 있다가 나오라고 하면 나왔어요. 중환자실 문 앞 의자에 앉아서 다음 면회 시간을 기다렸어요. 거기 계신 다른 보호자분들도
다 비슷한 얼굴이었어요. 말은 안 해도 서로 다 아는 거예요. 남편이 떠난 건 새벽 3시 27분이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있었어요. 면회 시간이 아니었는데 상태가 안 좋다는 연락을 받고 달려갔어요. 손을 잡고 앉아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 손에서 힘이 스르르 빠지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확인하시고 임종 시각을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그 손을 놓지 못하고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간호사분이 와서 어르신, 이제 나오셔야 해요라고 할 때까지요. 손을 놓는 게 이 사람을 영영 보내는 것 같아서 그 손을 꼭 쥐고 있었어요. 장례를 치르고 집에 돌아왔을 때 집이 어찌나 넓게 느껴지던지 18평이 이렇게 넓다고 느낀 게 처음이었어요. 현관에 남편 신발이 있었어요. 싱크대에 남편 컵이 있었어요. 옷걸이에 남편 외투가 걸려 있었어요. 저는 그 외투를 한참 바라보다가 내려서 가슴에 안았어요. 냄새가 아직 남아 있었거든요. 남편 냄새. 그 냄새 맡으면서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어요. 아무도 없는 집에서 마음껏 울었어요. 그 뒤로 2달쯤 지났을 때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 할 말이 있어. 만나서 이야기하자.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카페에서 만났는데 아들 얼굴이 완전히 망가져 있었어요. 눈밑이 거먹고 살이 많이 빠지고 눈빛이 흔들렸어요. 커피잔만 만지작거리다가 한참 만에 말했어요. 엄마, 미안해. 사업이 망했어. 저는 그 말에 어떤 대답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으로는 8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지나갔어요. 그게 다 사라진 거잖아요. 남편이 30년 넘게 일해서 받은 퇴직금이요. 아들이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저도 말이 안 나왔어요. 한참 있다가 제가 알았어. 어쩌겠어라고만 했어요. 그때 제 마음이 어땠냐고요. 솔직히 말하면 원망이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근데 이미 지나간 일이잖아요. 그리고 제 눈앞에 있는 건 무너진 내 아들인데 그 앞에서 원망을 해봤자 달라지는 게 없잖아요. 사업이 망하고 2년쯤 지나서 며느리가 떠났어요. 이혼이었어요. 아들한테서 엄마 나 이혼했어라는 연락을 받았을 때 저는 한동안 말을 못했어요. 며느리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살기가 그렇게 힘들어지면 누구든 버티기 어려운 거니까. 근데 손주들이 마음에 걸렸어요. 15살 손자, 12살 손녀. 그 아이들이 엄마 없이 어떻게 클까? 아이들한테 아무 잘못 없잖아요. 며느리가 나간 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들이 또 전화했어요. 엄마, 나 지금 전세 계약 끝나는데 돈이 없어서 들어갈 데가 없어. 저는 그 말에 잠깐 눈을 감았어요. 심호흡을 했어요. 눈을 뜨고 나서 말했어요. 그래, 와라. 하고 싶은 말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근데 어미 입에서 오지 말라는 말이 안 나왔어요. 제 아들인데, 제 손주들인데. 아들이 손주 둘 데리고 들어온 날 집이 순식간에 꽉 찼어요. 방 2개에 4사람이 들어가야 하니까 제가 거실에서 자기로 했어요. 아들이 방 하나, 손주들이 방 하나. 거실에 이부자리 깔면 되는 거야. 이러면서 아무렇지 않은 척 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허리가 아파요.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 펴는데 시간이 걸려요. 67이 거실 바닥에서 자는 거예요. 이게 뭔가 싶을 때가 없지 않아요. 그래도 어떡해요. 이게 지금 내 상황인걸. 18평에 4사람이 사니까 좁아요. 아침에 화장실을 4사람이 쓰려면 줄을 서야 해요. 손녀가 제일 빨리 일어나서 씻어요. 그 다음이 저고 아들이 그 다음이에요. 손자는 제일 늦게 일어나서 제일 급하게 씻어요. 그 바쁜 아침 풍경이 처음엔 정신없었는데 이제는 그게 익숙해졌어요.
아침에 눈을 뜨는 건 5시 반이에요. 손주들 아침 먹이고 학교 보내야 하니까 일찍 일어나야 해요. 밥을 하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내요. 차는 많지 않아요. 달걀 프라이, 김치, 멸치볶음, 이 정도예요. 손녀가 일어나서 할머니 배고파 하면서 부엌에 오면 그게 그렇게 귀여워요. 아직 덜 깬 눈으로 와서 밥 달라는 그 모습이요. 손자는 아침에 잘 안 일어나요. 15살 사춘기라서 그런지 부르면 알아서 해요. 조금만요 하고 이불 속으로 들어가요. 그러다가 버스 시간 다 됐을 때 급하게 일어나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뛰어나가요. 저는 그 모습이 안쓰러워서 주먹밥이라도 싸줄까 했는데 손자가 창피하다고 할 것 같아서 못했어요. 이 나이에 손주 눈치를 보고 있다니까요. 공공근로는 오전에 나가요. 동네 공원 청소나 공공시설 주변 관리 같은 일이에요. 나이 드신 분들이랑 같이 나가는데 다들 비슷한 처지예요. 일이 힘들다기보다는 허리가 예전 같지 않아서 오래 서 있으면 좀 힘들어요. 그래도 억지로라도 몸을 움직이는 게 건강에 좋은 것 같아요. 집에 있으면 생각이 많아지거든요. 남편 생각도 나고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는데 이런 생각이 파고들면 하루가 무거워지니까요. 밖에 나가서 움직이면 그나마 낫더라고요. 폐지는 오후에 주워요. 리어카를 끌고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버려진 박스, 신문지 같은 거 모아서 팔아요. 요즘 박스 시세가 킬로그램당 얼마 안 해요. 한 달 내내 부지런히 주워봤자 10만 원, 잘 돼봐야 13만 원이에요. 그래도 저는 이 돈이 제일 소중하게 느껴져요. 내 두 발로 걸어서 내 손으로 버는 돈이니까요. 리어카 끌고 다닐 때 아는 이웃 어르신이 어르신, 그러지 마시고 좀 쉬세요. 힘드시잖아요 라고 해요. 저는 웃으면서 아이고, 이래야 밥이 맛있어요. 이게 제 운동이에요 라고 해요. 솔직히 힘들다고 말하기 싫어요. 동정받고 싶지 않아요. 저는 불쌍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매달 들어오는 돈을 다시 한번 따져볼게요. 국민연금 22만 원, 기초연금 34만 9천 원, 이걸 합치면 56만 9천 원이에요. 공공근로는 한 달 일한 것 치면 21만 원, 폐지 팔아서 10만 원에서 13만 원 다 합쳐봐야 90만 원이 안 돼요. 이게 저한테서 나오는 돈이에요. 아들이 주방에서 일해서 한 달에 210만 원에서 230만 원 가져와요. 그 돈으로 식비, 관리비, 공과금, 손주들 학교 준비물, 아들 빚 상환. 다 하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어요. 식비가 얼마나 드냐면 넷이 제대로 먹으려면 한 달에 50만 원 가까이 들어요. 손자가 사춘기라 밥을 많이 먹어요. 성장기잖아요. 많이 먹여야 하는데 고기를 자주는 못 사줘요. 일주일에 한두 번 삼겹살이나 닭볶음탕 해주는 게 전부예요. 손자가 고기 먹을 때 눈빛이 달라지는 걸 보면 더 자주 사줬으면 하는데 아직은 그게 어려워요. 손녀는 학원을 못 다녀요. 주변 친구들이 영어 학원, 수학 학원 다니는 거 아는데 저는 손녀한테 그걸 못 해줘요. 손녀가 할머니, 나도 영어 학원 다니면 안 돼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래, 다음에 보자라고 했는데 다음이 언제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 말을 하면서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손녀가 다행히 더 조르지 않았어요. 그 어린 나이에 상황을 알고 있는 건지. 그게 오히려 더 가슴 아파요. 아들이 가끔 밥 먹다가 숟가락 내려놓고 엄마 미안해. 나 때문에 이 고생이야 라고 해요. 저는 괜찮아. 뭐가 미안해. 다 살자고 하는 거지라고 해요. 근데 솔직히 서운한 마음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8천만 원이 우리 노후 자금이었는데 그 돈을 아들한테 주면서
남편은 얼마나 기대했겠어요. 잘 되면 나중에 부모도 좀 챙겨주겠지 했을 텐데. 그게 안 됐잖아요. 그리고 지금 저는 거실에서 자고 있잖아요. 그래도 원망은 오래 못해요. 원망해봐야 달라지는 게 없거든요. 아들도 잘 해보려다 안 된 거잖아요. 사업이라는 게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닌 걸 저도 알아요. 잘못된 타이밍, 잘못된 파트너, 잘못된 시장. 뭐든 맞아야 되는데 그게 다 안 맞으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거잖아요. 손녀가 며칠 전에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할머니, 나 커서 할머니 부자 만들어줄게. 12살 아이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어찌나 귀엽고 고마운지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래, 부자 만들어줘. 할머니 기다릴게. 그 말 한마디가 그날 하루를 버티게 해줬어요. 진짜로요. 손자는 말이 없어요. 사춘기 남자아이가 원래 말이 없잖아요. 저한테도 잘 말을 안 걸어요. 근데 가끔 제가 폐지 리어카를 끌고 돌아올 때 만나면 할머니, 내가 끌어줄게요 라고 해요. 그 말 한마디 하기가 얼마나 쑥스러웠을까. 15살짜리가 그런 말을 꺼낸다는 게 그 아이 마음이 여린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기특한지 몰라요. 저는 괜찮아, 다 왔어라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눈물이 고였어요. 경로당에 가끔 나가요. 거기 가면 비슷한 처지의 어르신들이 계세요. 남편 먼저 보낸 분들, 자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혼자 사시는 분들.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싶어요. 어떤 어르신은 저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서도 웃으면서 지내시더라고요. 그분 보면서 저도 힘을 받아요. 세상에 나처럼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경로당 한번 나가보시면 알아요. 밤에 거실에 누워있을 때 천장을 보면서 남편 생각을 해요. 여보, 나 이러고 있어. 고생이지? 근데 괜찮아. 잘 버티고 있어. 손주들 잘 크고 있어. 걱정 마. 혼자 이렇게 중얼거려요. 남편이 듣고 있는지 모르지만 말하면 마음이 좀 가벼워지거든요. 그리고 밤에 많이 울어요. 솔직히 말할게요. 많이 울어요. 이 나이에 이렇게 살 줄 몰랐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 눈물이 나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정신을 차려요. 내가 무너지면 안 된다고. 손주들이 있잖아요. 아들이 있잖아요. 내가 버텨야 한다고. 여기서 한 가지 저처럼 연세 드신 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기초연금 아직 신청 안 하신 분 계시면 빨리 하세요.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 기준 충족되시면 신청할 수 있어요. 저는 34만 9천 원 받고 있는데 이 돈이 없었으면 정말 어떻게 살았을지 몰라요. 주민센터 가시면 도와줘요. 어렵지 않아요.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22만 원밖에 못 받는 건 젊었을 때 많이 못 넣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아직 일하고 계신 분들 국민연금 꼭 꾸준히 내세요. 나중에 이 연금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 버팀목이 되는지 저처럼 살아보면 알게 되거든요. 젊을 때는 먼 이야기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순식간이에요. 눈 깜짝할 새에 이 나이가 돼요. 공공근로도 신청해 보세요. 부끄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내가 이걸 해야 하나 싶었어요. 근데 지금은 전혀 안 부끄러워요. 내 몸으로 일해서 버는 돈인데 뭐가 부끄러워요. 동사무소나 주민센터에 가시면 신청할 수 있어요. 나이, 소득 기준 충족되시면 연락이 와요. 한 달에 20만 원이 안 되더라도 그 돈이 생활비에 큰 보탬이 돼요. 그리고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알아보세요. 혼자 계시다가 갑자기 몸이 안 좋을 때 연락할 곳이 없으면 얼마나 무서워요.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말동무도 해주고 안전 확인도 해줘요.
이런 서비스들이 있는데 모르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꼭 알아보세요. 제가 이 나이에 배운 게 있다면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건강이 돈보다 먼저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폐지 줍고 공공근로 나가고 밥할 수 있는 건 몸이 그나마 버텨주기 때문이에요. 남편처럼 아팠다면 저는 손주들 아침도 못 챙겨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할 때 몸 관리를 잘해야 해요. 저는 지금도 매일 걸어요. 폐지 주우면서 걷는 게 운동이 되더라고요. 또 하나는 자식한테 다 주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자식을 미워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저도 아들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줬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저한테 노후 자금이 없으니까 지금 폐지 줍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들한테도 짐이 되고 있잖아요. 내 노후를 내가 책임질 수 있어야 자식도 덜 힘들어요. 퇴직금이나 노후 자금 일부를 자식 사업에 다 넣는 건 사랑이 맞긴 한데 그게 결국 서로한테 짐이 된다는 걸 저는 뼈저리게 배웠어요. 이 말 지금 50대, 60대 초반이신 분들한테 드리는 거예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라도 내 이름으로 된 노후 자금은 지키세요. 자식 도와주고 싶은 마음 다 이해해요. 근데 다 주지는 마세요. 반은 지키세요. 저는 요즘 이런 소원이 생겼어요. 손녀가 고등학교 입학하는 거 보고 싶어요. 손자가 대학 가는 거 보고 싶어요. 아들이 다시 제 발로 일어서는 거 보고 싶어요. 그거예요. 거창한 게 아니에요. 그 모습들을 볼 수 있을 만큼만 건강하게 살고 싶어요. 그게 지금 저를 매일 새벽 5시 반에 일으키는 힘이에요. 오늘도 저는 밥을 지을 거예요. 손주들 밥 챙겨주고 공공근로 나가고 폐지 조금 줍고 또 저녁밥 차릴 거예요. 특별한 하루가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하루예요. 근데 이 평범한 하루가 쌓여서 제 삶이 되는 거잖아요. 남편이 보고 있다면 부끄럽지 않게 살고 싶어요. 그 마음 하나예요.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나라 어딘가에서 조용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67 할머니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혹시 여러분 중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한테 닿는다면 오늘 밤만큼은 조금 덜 외로우셨으면 해요. 우리 다 각자의 방식으로 버티고 있는 거니까요. 당신 혼자가 아니에요. 오늘 당장 하나만 해주세요. 기초연금 아직 신청 안 하신 분, 내일 주민센터 가세요. 공공근로 궁금하셨던 분, 한번 알아보세요. 국민연금 꾸준히 내고 계신 분, 절대 끊지 마세요. 내 노후는 내가 지켜야 해요. 이 작은 것들이 나중에 저처럼 힘든 순간이 왔을 때 버팀목이 돼줄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도 이런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저처럼 사시는 분들, 또 저보다 훨씬 더 힘든 상황에서도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는 분들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 조금씩 위로가 됐으면 해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